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미술 수업을 계속 모의고사다 뭐다 하다 보니까 아직 실기 수업을 시작을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 수업 할 때는 우리가 실기 수업 할 때 필요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파나에 대해서 이론적인 수업을 배우고 다음 주에 젠탱글 수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파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대표 작품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가 판화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듯이 판에다가 자기가 새기고 싶은 내용을 새겨서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판화로는 볼록 판화가 있습니다. 자, 볼록 판화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록 판화는 칼로 이렇게 새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강한 흑백 대비가 선명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미, 그리고 세 번째로 칼자국의 맛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양각과 음각 기법이 있고 판과 찍힌 면의 좌우가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양각, 음각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양각은 자기가 새기고 싶은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을 파는 것을 말하고, 음각은 자기가 새기고 싶은 내용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아마 해보면 쉬울 텐데 볼록 판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새기고 찍어내기 때문에 좌우 반전으로 찍혀요. 그래서 좌우가 바뀌고요. 그리고 볼록 판화는 도장이나 전각 등 활판 인쇄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도장 찍을 때 그 도장 있죠? 그런 것도 다 볼록 판화로 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볼록한 면에 잉크를 묻혀서 얇고 질긴 한지에 찍게 됩니다. 자, 볼록 판화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첫 번째 그림처럼 목판화. 목판화니까 뭐겠어요? 나무에다가 자기가 새기고 싶은 내용을 새겨서 그 위에 잉크를 발라 찍어내는 목판화가 있고, 그리고 종이를 여러 가지를 붙여서 그 위에 잉크를 덮어서 찍어내는 종이판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봤을 고무판화, 지금 세 번째 그림이 고무판화가 찍혀지기 전 고무판화 위에 양각과 음각 기법으로 지금 판을 찍은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잉크를 묻히고 종이를 대고 찍으면 볼록판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볼록판화의 종류로는 목판화, 종이판화, 그리고 고무판화 또는 리놀륨판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오목판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오목판화는 아까 볼록판화와는 다르게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찍어내는 방법이고요. 오목판화는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법이라는 거는 아까 볼록판화처럼 직접 판재에다가 어떤 강철, 송곳이나 로커라는 도구, 뷰린 같은 도구로 직접 새긴 다음에 이제 잉크를 바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 간접법이라는 것은 판에다가 직접 새기지 않아요. 직접 새기지 않고 그라운드 니스나 송진가루 등을 이용해서 판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그것들을 긁어내면서 상처를 낸 다음에 이제 질산이라는 것에 부식을 시켜서, 다소 직접법과 다르게 간접법은 부드럽고 섬세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판화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되게 자연스러운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오목판화의 직접법의 종류로는 드라이 포인트, 그리고 인그래빙, 그리고 메조 틴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딱 판화다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뒤에 가면 간접법은 더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판재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법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드라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아크릴 판재에다가 자, 니들이라고 불리는 송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들은. 자, 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라이 포인트 작품을 하는 것이고, 인그레빙은 뷰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메조 틴트는요, 뷰린도 쓰고 로커라는
도구를 써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인데, 메조틴트 같은 경우에는 간접법 못지않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드라이 포인트 인그레이빙 메조틴트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적은 내용을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드라이 포인트는 아까 첫 번째 사진처럼 바늘에 경사도로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 밀려가서 골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바로 걷어 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니들로 긁을 때 그 안에 생기는 그런 거스러미 같은 것으로, 그 거스러미가 잉크가 번져서 생겨 나오는 그런 선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니들로 그을 때 압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손에 힘을 많이 주고 파게 되면 조금 더 진하게 나올 것이고, 손에 힘을 덜 주면 거스러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연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드라이 포인트는 그런 변화를 줘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그레이빙은 아주 새겨진 선이 그대로 인쇄되기 때문에 화면에 되게 정교하게 나타나거든요. 앞에서 두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정교하죠. 정교하고 명쾌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조틴트는 아까 보았듯이 이탈리아어의 중간 색조에서 유래한 용어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아주 미묘한 색조 변화를 얻을 수 있는 판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명암의 효과, 명암이라는 게 뭐였어요? 어둡고 밝고였죠. 어둡고 밝고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회화적인 효과는 아주 풍부한데, 반면에 인그레이빙 같은 그런 선묘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애칭이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인그레이빙 같은 기법을 함께 사용해서 조금 더 풍부한 판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오목파나의 간접법 방법인데요. 오목파나 간접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애칭, 그리고 에커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애칭과 지금 에커틴트 보니까 어때요? 아까 앞에 직접법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질산에 부식을 시켜서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직접법은 판재에 그대로 긁지만, 간접법은 여러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서 판에 직접 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하고 풍부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칭은 주로 선에 의한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 선의 무수한 교차에 의해서 크로스 해칭에 의해서 명암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니들을 이용해서, 아까 판재에 직접 새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라운드 니스 같은 것을 벗겨낸 후에 산에 부식을 시키면 그 부분이 이렇게 부식이 되면서 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쿼틴트는 아쿠아 틴트라는 말인데, 수채화와 같은 부드러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해서 에쿼틴트라고 부르는 건데, 에쿼틴트에는 조금 특이한 재료가 사용이 되죠. 에쿼틴트에는 송진가루라는 게 주 핵심의 재료인데요. 송진가루를 판 위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 뒷면에 열을 줘서 그 송진가루를 정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식을 시키게 되면 송진가루가 남아있는 부분은 부식되지 않고, 그 송진가루와 송진가루 사이에 틈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부식이 되면서 작고 고른 점각이 생기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 아까 앞에 봤듯이 에쿼틴트는 아주 수채화로 그림을 그린 듯한, 물로 그림을 그린 듯한 판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종류로는 평판화인데요. 평판화는 두 개의 지금 볼록판과 오목판과 다르게 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판 위에다가. 평판이라는 거는 보통 석판화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 돌멩이 같은 거 있죠. 돌멩이 같은 그런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판에 요철을 만들지 않는다. 요철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긁어서 요철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울퉁불퉁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써요? 회화적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직접 그림을 그려버리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과 기름이 반발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것도 뒤에서 모노타입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화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석판화와 모노타이프가 있는데요. 먼저 석판화부터 보면 아까 쌤이 말했던 그 돌멩이 위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린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자, 근데 그림을 그린 재료가 유성이에요, 유성. 자, 그리고 우리가 찍어낼 잉크는 수성이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찍을 때 유성으로 그린 부분에는 수성이 묻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과 기름이 반발하는 원리로 인해서 내가 그린 부분에 그 잉크가 묻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잉크가 묻게 됨으로써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석판화를 그릴 때는 그림을 진짜 그리듯이 그 돌 위에다가 해먹이나 리소 크레용이라는 유성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도 아주 편리할 것이고, 그리고 찍어내는 과정도 아주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옆에는 모노타이프인데, 모노타이프라는 것은 딱 한 장밖에 찍어낼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서 데칼코마니 같은 거 해본 친구 있죠? 종이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쫙 짜놓고 옆에 종이를 덮어가지고 찍어내면 나타나는 것처럼 모노타이프도 마찬가지로 뭐 물감이나 뭐 자유롭게 판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그냥 종이를 덮어내서 한 장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타이프는 절대로 복수 제작이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근데 복수 제작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이 작품을 이렇게 예쁘게 발레리나를 표현을 했나. 자,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한 거장인, 인상주의의 거장인 드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실력이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도 이렇게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위에다가 파스텔로 조금의 수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판을 만들어 내놓고 그 위에 파스텔로 조금의 수정을 봐서 이렇게 발레리나를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파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나의 종류에 공파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파나라고 하면은 볼록 파나를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공파나를 가장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파나의 특징은 잉크를 구멍에 밀어 넣어서 찍으므로 원화와 찍힌 그림의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아까 볼록 파나 했을 때는 원화와 찍힌 그림이 어땠어요? 좌우가 바뀌었었죠. 근데 공파나는 구멍이 아예 뚫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잉크가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찍힌 그림과 원화가 좌우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뚫은 구멍을 통해 잉크가 직접 대상에 묻기 때문에 어떤 파나보다도 가장 선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종이나 나무, 유리, 금속, 천 등 다양한 재료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에코백 같은 거에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공파나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운동화에 찍혀져 있는 그런 뭐 마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파나 기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다양한 잉크의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어디에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잉크든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 작품에 용이하며 인쇄 압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찍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파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다음 장에서 넘어서 설명할게요. 자, 공파나의 종류로는 스텐실과 실크 스크린 기법이 있는데요. 자, 스텐실은 일단 종이 같은 것으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종이를 이렇게 덧대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다가 잉크를 밀어서 넣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기법이고, 실크 스크린은 실크 스크린 틀이라는 것에다가 대고,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글루 같은 거 있죠.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 같은 걸로 잉크를 못 들어오게 막아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막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잉크를 밀어 넣어 찍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잉크가 찍히면서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크 스크린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유명한 팝아트 거장인 앤디 워홀이 아주 많이 사용한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텐실과 실크 스크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스텐실과 실크 스크린인데 지금 선생님이 오타를 냈네요. 옆에 지금 애칭이 아니라 실크 스크린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바꾸지 못했네요. 자, 스텐실 먼저 보면은요. 첫 번째로 그림 그리는 부분을 오려내서 그 구멍으로 물감이 찍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공파나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외곽의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아까 앞에서 봤죠? 깔끔하고 소박하고 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생활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크 스크린은 첫 번째로 천의 구멍에다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풀,
즉 니스 같은 것을 막은 다음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잉크를 밀어 찍어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쇄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포스터 제작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팝아트의 앤디 워홀 등 팝아트에서 적극적인 표현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실크스크린입니다. 자, 이 두 번째를 실크스크린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타예요. 자,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 실기 수업 시작할 거거든요. 젠탱글. 지금 거의 잊혀지고 있는 젠탱글 수업을 진짜 할 건데, 다음 주에 스케치북 준비 안 한 사람, 아직까지 안 한 사람 없겠죠? 다 뭐 인터넷 주문을 하던 어떻게 해가지고 다 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태도 점수에 반영하니까 꼭 챙겨오고요. 그리고 젠탱글 수업에 참고할 이미지 선생님이 많이 출력해 오라고 했었죠. 출력해서 학교에 오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미술실 수업입니다. 종치기 전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